2016학년도 스포츠 지도사 운동생리학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생리학은 그 문항의 번호순이 아닌 목차의 순서에 따라 해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생리학의 개관입니다. 운동생리학의 개관과 관련돼서 선생님들께서 학습하셔야 할 요소는 건강과 관련된 체력, 그리고 운동과 관련된 체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운동생리학과 관련된 연관된 인적, 학문 영역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자, 운동기술 관련 체력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운동기술 관련 체력이라 했습니다. 자, 운동기술 관련 체력은 건강 관련 체력이 있고 운동 관련 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운동 관련 체력을 운동기술 관련 체력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건강 관련 체력 요소로서 근력, 근지구력, 자, 심폐지구력, 유연성, 체조성이 있습니다. 이 체조성은 다른 말로 신체 조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인바디 검사를 통한 그 체지방과 근육량의 관계, 이런 부분을 신체 조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운동 관련 체력이 있습니다. 자, 운동 관련 체력에는 민첩성, 자, 순발력, 협응력, 자, 평형성, 스피드, 반응시간 등이 있습니다. 자, 운동기술 관련 체력, 자, 운동 관련 체력이라고 했죠. 자, 민첩성, 순발력, 스피드, 자, 모두 운동 관련 체력 요소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 신체 조성은 건강 관련 체력입니다. 자, 건강 관련 체력을 통해서 건강 유지와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건강 관련 체력 요소가 밑받침된 상태에서 운동 관련 체력을 향상시켰을 때 뛰어난 스포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꼭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건강 관련 체력,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운동 관련 체력,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평형성, 스피드, 반응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몇 번 하는가는 어떤 체력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강 관련 체력 요소 중 근지구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괄호에 들어갈 명칭은, 자, 미국 생리학의 역사는 1920년대 호흡 생리학의 권위자인 핸드슨이 설립한 하버드 피로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다. 자, 하버드 피로 연구소입니다. 자, 2번, 3번, 4번 문항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으므로 다음 문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대사화 운동입니다. 자, 에너지 대사화 운동에서 선생님들께서 학습하셔야 할 요소가 먼저 이화작용 그리고 동화작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화와 동화를 구분하는 것이다. 자, 이화란 분해입니다. 분해하는 것이고, 동화란 합성입니다. 합성. 자, 첫 번째 이화와 동화 공부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인체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ATP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ATP를 합성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ATP PC 시스템, 자, 그리고 젖산 시스템, 자, 무산소성 해당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유산소 시스템.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의 비율과 관련돼서, 자,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과 탄수화물의 에너지 공헌도, 그리고 운동 지속 시간과 관련돼서 지방과 탄수화물의 에너지 공헌도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에너지 연속체와 관련돼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에너지 연속체라는 것은 신체 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상대적인 공헌도가 틀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다.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이 있다. 자,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ATP P 시스템에 주로 의존하는 시스템이죠. 반면에 마라톤 같은 경우는 유산소 시스템에 의존하는 종목입니다. 자, 반면에 4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ATP, PC 시스템, 젖산 시스템, 유산소 시스템을 모두 다 활용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에 따른 에너지 시스템의 공헌도와 관련된 에너지 연속체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가로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묶인 것은 체내의 대사과정을 메타볼리즘이라고 합니다.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을 합성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업과 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니은으로 구분된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있죠. 합성. 자, 물질을 합성한다. 자, 하나는 물질을 분해한다. 자, 체내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 합성하는 것을 동화작용이라 한다 했습니다. 다시 체내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합성하는 것을 동화작용, 자 그리고 분해하는 것을 이화작용이라 했습니다.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통틀어서 물질대사 또는 대사과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한쪽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한쪽이 작동하지 않는 부적 피드백의 방식으로 조절됩니다. 자,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은 한쪽이 작동할 경우 한쪽이 작동하지 않는 부적인 피드백 방식으로 조절된다. 이 부적 피드백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대사과정이다. 자, 다음 15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인체는 세 가지 대사경로를 통해 ATP를 생성한다. 자, 기읍과 니은은 산소 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산소 대사로 불리우며 디귿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소를 사용한단 말이죠. 유산소성 대사라고 구분된다. 자, 기역, 니은, 디귿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자, 세 가지 대사 경로가 있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ATP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자, 먼저 ATP PC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젖산 시스템,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유산소성 시스템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ATP PC 시스템과 젖산 시스템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산소성 대사로 불린다 했습니다. 무산소성 대사. 자, 유산소성 대사는 산소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여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해서 ATP를 만들므로 유산소 시스템 또는 산화 과정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무산소 대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근형질에서 일어납니다. 근형질. 자, 어디라고 했죠? 근형질. 자, 유산소 시스템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거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요 세 가지 ATP, PC 시스템, 젖산 시스템, 유산소 시스템을 한 번에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 있죠. 아데노신 있고 PI가 3개가 있다. 인산이 3개가 있는 것입니다. 아데노신 하나와 인산이 3개가 있다. 자,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합니다. 자, 아데노신 3인산. 자, 아데노신이고 T가 3이죠. 3, 트리 인산입니다. 이 아데노신 3인산이 ATP 아제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자, 뭐로 분해되느냐? 아데노신 2인산 D가 더블입니다. 2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2인산과 인산 1개로 분해가 되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발생한다. 다시 아데노신 3인산이 ATP 아제에 의해서 ADP와 PI로 분해된다 했습니다. 아데노신 2인산과 하나의 PI로 분해되고 에너지가 생긴다. 이 에너지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수축 종류와 관련돼서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근수축 종류 크게 동적인 수축과 정적인 수축이 있다. 동적인 수축은 또 나뉘죠. 여러 개로 등장성 수축, 등척성 수축, 등속성 수축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등척성이 아니고 등장성 수축과 등속성 수축이 있습니다. 정적인 수축은 등척성 수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등장성 수축은 다시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으로 나뉩니다. 자, 이 부분은 근육계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TP가 ADP와 PI로 분해되고 에너지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했습니다. 자, 그럼 인체 에너지 없죠? ATP 없죠? 자, 그럼 에너지 썼으니 근수축하는데 썼으니까 에너지 없습니다. 자, 그럼 인체에 있는 것은 ADP와 PI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너지를 ADP와 PI에게 줘서 다시 ATP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러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ADP와 PI를 결합해서 ATP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인원질 시스템, 무산소성 해당 과정, 유산소 시스템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인원질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ATP PC 시스템입니다. 자, ATP PC 시스템이다. 자, ATP PC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PC가 크레아틴 인산입니다. 이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분해되냐? PY와 C로 분해됩니다. 인산과 크레아틴으로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한다? ADP와 PI를 묶어서 ATP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PC만 분해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릅니다. 세 가지 에너지 시스템 중에서 가장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할 것이 공액 반응. 자, 공액 반응에 의해서 ATP를 재합성합니다. 자, 그리고 인원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역도, 멀리뛰기, 던지기와 같이 단시간에 끝나는 고강도 운동의 주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도, 높이뛰기 같은 종목이죠. 멀리뛰기. 자, 다음으로 무산소성 해당 과정입니다. 무산소다. 자, 산소가 없단 말이죠. 산소 사용 안 한단 말이죠. 산소 사용 안 하고 해당이죠. 당분이 뭡니까? 탄수화물을 분해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산소가 없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ADP와 PI를 묶어서 ATP를 다시 만드는 게 무산소성 해당 과정입니다. 자, 이 무산소성 해당 과정 경우는 젖산 시스템이라고도 불립니다. 체중 산물로서 젖산이 생기는데 이 젖산은 수소이온의 농도를 높여서 근육의 수축을 제한합니다. 근육이 수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젖산은 피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산소 시스템입니다. 이 유산소 시스템의 경우는 산소가 충분하단 말이죠.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 탄수화물만을 이용했지만, 자, 다시 탄수화물만을 이용했어요. 무산소 시스템은. 반면에 무산소 해당 과정은, 반면에 유산소 시스템은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지방과 단백질까지도 이용해서 뭘 만든다? ATP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유산소 시스템은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긴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하는 과정으로 크게 두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단계? 두 가지 단계로 합시다. 자, 첫 번째 TCA 사이클. 자, 크랩스 사이클과 TCA 사이클을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크랩스 사이클과 전자전달계. 유산소 시스템은 TCA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다량의 ATP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무산소성 해당 과정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근형질에서 일어난다. 어디? 근형질. 자, 유산소 과정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를 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무산소 과정, 인원질 시스템 무산소 해당 과정은 상대적으로 ATP를 만들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ATP 생성량이 적다. 반면에 유산소 과정은 ATP 생성량이 많다. 자, 인원질 시스템은 가장 빨리 ATP를 만드는 방법이고, 공액 반응에 의해서 ATP를 합성하고, 역도, 높이뛰기, 멀리뛰기 같은 데 주요한 에너지 공급 체계다.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란 당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당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ATP를 생성하는 시스템으로 피로물질인 젖산이 생긴다 했습니다. 젖산은 나중에 근육을 수축할 수 없게 한다 했다. 자, 그리고 이 무산소 해당 과정은 탄수화물만을 이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유산소 시스템은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지방과 단백질을 모두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데, TCA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다량의 ATP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뭐 마라톤 이런 종목은 주요한 에너지 생성체가 유산소 시스템이겠죠. 자, 이 부분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은 것은 유산소 대사는 주 에너지 공급원으로 글루코스 외에도 유리지방산이 많이 이용된다. 자, 글루코스. 자, 글루코스가 뭡니까? 자, 탄수화물이 간하고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자, 다시 탄수화물이 뭐로 저장된다고요? 간하고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 탄수화물이 간하고 근육에 저장된 형태를 글리코겐이라 합니다. 글리코겐. 자, 다른 말로 당원. 당의 원천이라서 당원이라 합니다. 당원. 자, 간하고 근육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되고 필요할 때는 혈액을 통해서 해당 부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글리코겐이 혈액 속에서는 글루코스라고 합니다. 글루코스. 보통 혈당, 포도당이라고 하죠. 글루코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글루코스가 뭡니까? 그러면 탄수화물. 자, 유산소 대사는 주 에너지 공급으로 글루코스,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이외에도 유리지방산, 자, 지방을 많이 이용되며 장시간 운동을 수행할 때 주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유산소 대사,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용하여 ATP를 합성하고 TCA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유산소 대사는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난다 했죠. 자, 근형질은 무산소 대사를 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크랩스 회로 TCA 사이클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TCA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자, 3번 볼까요? ATP PC 시스템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한다. 가장 빠르다고 했죠. 자, 그리고 마라톤과 같은 장시간 지속되는 운동의 주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장시간 지속되는 주 시스템이 아닙니다. 단시간이죠. 단시간. 역도, 멀리뛰기 1, 2초 만에 끝나는 동작에서 ATP PC 시스템의 공헌도가 높지, 이 마라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유산소 대사입니다. 유산소 대사. 자, 리얼 피로부산은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다른 종목은, 자, 100m 달리기. 자, 봅시다. 100m 달리기. 뭐 빠른 사람 뭐 10초, 늦은 사람만 20초 안에 다 들어가죠. 다이빙 1, 2초 만에 끝납니다. 역도 1, 2초 만에 끝납니다. 자, 800m 수영. 자, 800m 수영을 해보진 않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못해도 뭐 한 5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5분? 자, 5분이라 잡읍시다. 자, 그러면 그 100m 달리기, 다이빙, 역도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끝나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자, 단시간에 끝나는 종목들이다. 단시간에 끝나는 종목은 뭐 ATP PC 시스템을 동원하겠죠. 반면에 800m 수영 같은 경우는 적정 시간이 걸리겠죠. 마라톤은 아니지만 적정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따라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마라톤 같은 경우는 유산소 시스템. 이 800m 수영과 4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자, ATP PC 시스템과 젖산 유산소 시스템 모두 씁니다. 자, 그래서 보통 400m 달리기 경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는 세 가지 에너지 시스템이 고르게 다 발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에너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자, 세 번째, 신경조절과 운동입니다. 신경조절과 운동에서는 첫 번째 여기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특성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신경계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뉩니다. 말초신경계는 감각계, 운동계는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이 부분을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집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간단하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뇌가 있고 여기 척수가 있습니다. 뇌와 척수가 있다. 이건 뭡니까? 중추신경입니다. 중추신경이죠. 자, 그리고 여기 머리가 있을 것이고 팔이 있을 것이고 다리.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외부로부터 공이 날라온다.
그럼 감각 정보로 눈이라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감각 정보가 들어오겠죠. 이 감각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중추신경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보를 갖다 분석하겠죠. 연합, 통합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피하든가 말든가 이 움직임 조절을 하겠죠. 운동계.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온다. 뭐 길거리 가다가 뼈 조각을 밟았다. 감각 정보가 뇌와 척수와 뇌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고, 그럼 뇌에서 다시 명령을 내리겠죠. 운동계에. 자, 들어오는 정보 감각계, 나가는 정보 운동계. 자,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말초신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감각수용기. 자, 눈도 감각수용기죠. 감각수용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뿐만 아니라 피부도 있고 다양한 감각수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감각수용기에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통합합니다. 통합.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연합. 통합하고 연합을 해서 다시 어떻게 운동을 해라고 정보를 보내겠죠. 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효과학입니다. 효과학이. 자, 이전의 기출 문제에서 그 수용기, 정보가 들어오는 수용기, 그리고 연합과 통합, 그리고 효과기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더랬습니다. 같이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세포에서 전기적 신호의 전달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 부분은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편이 더 빠릅니다. 자, 신경 자극이 전달됩니다. 신경 자극이 전달되면 요 수상돌기를 통해서 세포체를 통해서, 그리고 축색을 통해서 정보가 쭉쭉쭉쭉 전달되다가 축색 종말에 다다르게 되고, 또 다른 신경의 수상돌기. 자, 그리고 수상돌기와 세포체, 그리고 축색 종말을 걸쳐서 신경 자극이 전달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1번입니다. 신경 자극이 있으면 신경 자극이 오죠. 내부로부터 신경 자극이 오게 되면 가쪽에 수상돌기를 거쳐서 여기 세포체가 있겠죠. 세포체를 거쳐서 여기 축삭, 그리고 축삭 종말, 말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런 신경 자극 전달이 다시 수상돌기, 세포체, 축삭 말단, 축삭 종말을 통해서 신경 자극이 점점점 증가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입니다. 자, 9번 문항입니다. 뇌에서 보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영역은. 자, 뇌와 관련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뇌는 뭡니까? 중추신경계죠. 자, 뇌다. 자, 뇌는 크게 대뇌가 있습니다. 대뇌가 있고, 자, 그 밑에 간뇌가 있습니다. 간뇌가 있고, 그 다음 간뇌 거꾸로 하면 뇌간이죠. 그 밑에 간뇌가 있습니다. 뇌간이 있습니다. 뇌간. 자, 그리고 뒤쪽에 소뇌가 있다. 자, 이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소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소뇌와 관련돼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뇌의 기능은, 자, 신체 평형과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자세 조절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리고 자, 운동 조절과 관련되어 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뇌는 신체 평형과 관련되어 있고, 자세 조절 그리고 운동 조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간뇌를 보겠습니다. 자, 간뇌는 크게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되어 있다. 자, 시상하부와 관련돼서는 호르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상은 냄새를 제외한 대부분의 감각 통합 조절 중추입니다. 자, 냄새를 제외한 대부분의 감각 통합 조절 중추다. 자, 시상하부는 인체의 항상성과 관련되어 있다. 항상성. 자, 체온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항상성입니다. 항상성과 관련되어 있다. 자, 간뇌 보겠습니다.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되어 있고, 시상은
냄새를 제외한 감각 통합 조절 중추고 시상하부는 항상성과 관련되어 있다. 나중에 호르몬 할 때 학습하실 건데 시상하부에 내하수체가 있죠. 내하수체 전엽과 후엽에서의 호르몬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뇌입니다. 대뇌는 크게 앞쪽에 있는 전두엽, 위쪽에 있는 두정엽, 옆쪽에 있는 측두엽, 뒤쪽에 있는 후두엽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일반 지능과 관련되어 있다. 지능. 자, 그리고 두정엽 같은 경우는 감각의 입력과 해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측두엽은 청력과 관련되어 있고, 후두엽, 뒤통수 때리면 눈 튀어나오죠.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문항에는 뇌간이 나왔죠. 뇌간이 나왔습니다. 이 뇌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간은 중뇌, 그리고 교, 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뇌간은 중뇌, 교, 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뇌간의 주요한 특징으로 보게 되면 호흡, 숨쉬고 순환, 심장과 관련된 호흡과 순환과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간은 호흡과 순환과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각성과 수면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골격근의 기능을 조절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뇌간은 중뇌, 교, 연수로 구성되어 있고, 이 뇌간은 호흡, 순환, 그리고 각성과 수면, 그리고 골격근 기능 조절과 관련되어 있다. 자, 이 부분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문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에서 보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영역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이거죠. 심혈관계, 심장과 호흡과 관련된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뇌간입니다. 자, 각성과 수면과 관련되어 있다. 뇌간이다. 자, 뇌간입니다. 뇌간. 자, 사이뇌, 간뇌라고 하죠. 간뇌. 대뇌 밑에 간뇌죠. 간뇌는 시상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냄새를 제외한 감각 통합 조절 중추라고 했다. 자, 시상하부는 인체의 항상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뇌는 자, 신체의 평형. 자, 그리고 자세 조절. 자, 그리고 운동 조절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신경계의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고유수용기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수용기. 자, 지금 중추신경계죠. 지금 자, 고유수용기입니다. 고유수용기. 자, 고유수용기는 근방추, 건방추, 관절 수용기가 있다. 다시 고유수용기는 근방추, 건방추, 관절 수용기가 있습니다. 이 근방추는 근육의 길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뭐 암기하자면 감마 시스템. 자, 근방추와 관련된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건방추는 근육과 인대에 가해지는 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건방추입니다. 근육과 건에 발생하는 장력과 관련된 것. 자, 그리고 관절 수용기다. 관절 수용기는 뭐 관절 수용기지 않습니까? 관절에 가해지는 속도, 관절의 속도나 가속도, 관절에 가해진 압력과 관련돼서 변형된 정보를 다시 중추로 전달하는 것이 관절 수용기다. 자, 고유 수용기는 세 가지가 있다. 근방추, 건방추, 관절 수용기가 있다 했습니다. 근방추는 근육의 길이와 관련돼서 정보를 전달한다. 건방추는 근육과 건에 가해지는 장력이죠. 힘과 관련된. 자, 그리고 관절 수용기는 관절에 가해지는 속도, 가속도, 압력과 관련된 정보, 변형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경과 관련돼서 이 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우선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골격근과 운동입니다. 자, 골격근과 운동에서는 첫 번째 골격근의 구조와 관련돼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근육의 종류. 자, 근육의 종류. 자, 세 번째는 근섬유의 종류에 대해서. 자, 네 번째는 근수축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근육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에 골격근의 구조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은 크게 골격근, 자, 심근, 심장근, 자, 그리고 내장근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격근 같은 경우는 나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두근 움직이라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서 수의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심장근과 내장근 같은 경우는 내가 심장아 빨리 뛰어라 한다고 해서 빨리 뛰지 않으며 식사를 한 후에 소화를 위해서 내장근, 장아 빨리 움직이라 한다고 해서 빨리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근과 내장근은 불수의근입니다. 불수의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인 데에서 불수의근입니다. 자율신경이 당연히 지배를 하겠죠. 자율신경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니까. 자, 반면에 또 다르게 보면, 자, 골격근과 심장근은 트레이닝을 하면 커집니다. 트레이닝을 하면 커진다, 비대해진다, 근비대가 일어난다. 자, 골격근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커지죠. 심장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커집니다. 자, 그것을 스포츠 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내장은 커지지 않죠. 자, 그래서 골격근과 심장근 같이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커지는 횡문근. 자, 그리고 내장근은 평활근이라고 합니다. 평활근. 자,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근육은 골격근, 심근, 내장근이 있다. 자, 골격근은 수의근. 자, 심근과 내장근은 불수의근이라 한다. 자, 그리고 골격근과 심근은 횡문근, 내장근은 평활근이라고 한다. 자, 이 부분 근육의 종류 반드시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 더 근육의 기능과 관련돼서 근육의 기능은 근육을 통해서 움직임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체가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열 생산. 자, 움직임 발생, 열 생산. 그리고 근육을 통해서 관절을 안정시킬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움직임 발생. 움직임이니까 열이 발생되죠. 그리고 관절을 안정시켜서 자세를 유지한다. 자, 이 정도. 자, 그리고 근육의 종류. 근육의 종류는 근섬유의 종류는 크게 적근과 백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수축의 유형. 근수축의 유형은 정적인 수축과 동적인 수축이 있다. 자, 정적인 수축은 등척성 수축이라고 했습니다. 벽밀기 이런 거 다 등척성 운동입니다. 보통 재활 운동 이런 거 등척성 운동 많이 합니다. 자, 동적인 수축 같은 경우는 등장성 수축과 등속성 수축이 있습니다. 등장성 수축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다 등장성 수축입니다. 이 등장성 수축은 장력이 일정하다 등속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한 등속성 기구입니다. 등속성 기구는 뭐 사이벡스라든지 미니짐이라든지 특별히 고안된 장비에 의해서 하는 수축을 등속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등속성 수축이 이제 최대 근력 효과라든지 근기능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접할 수가 없는 운동이므로 등장성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등장성 운동은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단축성 수축과 근육이 길어지면서 수축하는 신장성 수축이 있습니다. 단축성,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을 다른 말로 구심성 수축, 신장성 수축을 원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원심성 수축이라고 한다. 자, 이 부분 정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골격근의 구조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근의 구조와 관련돼서, 자, 먼저 골격근
근육의 구조는 근육이 있고 근육은 근섬유 다라발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근육은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근섬유는 근원섬유, 근원섬유는 근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세사가 액틴과 마이오신이다. 자, 다시. 자, 근육은 근섬유, 근섬유는 근원섬유, 근원섬유는 근세사로 구성되어 있다. 근세사, 근세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근절 I 대 A 대 I 대 요거는 다시 그림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이 두꺼운 것 이게 마이오신이고 얇은 부위가 액틴입니다. 액틴, 마이오신. 자, 이와 관련돼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근세사 활주설이다. 근세사 활주설이다. 자, 근세사 활주설의 단계에서 간단히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안정. 자, 안정. 다음 단계가 자극. 흥분 또는 자극. 그리고 근육이 수축. 그리고 재충전. 이완. 이완 단계로 거치고 이 근세사 활주설과 관련돼서 칼슘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다시 똑같습니다. 자, 근육 한번 찾아볼까요? 근육은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죠. 근섬유는 근원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근원섬유는 액틴과 마이오신. 자, 굵은 게 마이오신, 얇은 게 액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근형질 세망이 있습니다. 근형질 세망이 있다. 자, 근형질 세망과 관련돼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근형질은 크게 T세관, 여기 가료세관이라고 적혀있죠. T세관과 여기 물결 무늬처럼 되어 있는 부위, 근형질 세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형질 세관. 자, 외부로부터의 그 흥분성 자극이 이 T세관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 근형질과 관련돼서 몇 가지 한번 적어볼까요? 자, T세관을 통해서 뭐가 전달된다? 신경자극이 전달됩니다. 신경자극 전달된다. 자, 그리고 이 근형질에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TP라든가 ATPPC라든가 뭐 글리코겐이라든가 또는 중성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 자, 그리고 하나 더하게 되면 그 완충물질이 있습니다. 완충물질. 자, 완충물질이 뭐냐? 인체 내에 이제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운동을 하기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걸 갖다가 완충해주는, 제거해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뭐 단백질 같은 거, 인산염, 중탄산염 이온 이런 것이 다 완충물질이죠. 자, 근형질과 관련돼서 정리하셔야겠습니다. 근형질은 자, T세관과 근형질 세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근형질은 그 T세관을 통해서 신경자극이 전달되고 에너지원 ATP라든가 PC라든가 글리코겐, 중성지방 같은 게 저장되어 있고 완충물질이 저장되어 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근육은 근섬유, 근섬유는 근원섬유, 근원섬유는 근세사. 자, 요거 근세사는 액틴과 마이오신, 그리고 근형질 세망과 관련돼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근섬유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근형질은 그 뭐하고 있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형질 세망과 T세관, 가로세관이 있댔죠. 가로세관을 통해서 신경자극이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형질 세망에는 칼슘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형질 세망 소포에 칼슘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산염기 평형 유지가 아닙니다. 가로세관은 이제 신경자극이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글리코겐, 마이오글로빈, 중성지방 같은 게 저장되어 있다고 했죠. 근형질에.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섬유의 구조입니다. 근육 근섬유, 근원섬유, 근세사, 액틴, 마이오신, 그 구조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자, 요 부분인데 액틴과 마이오신, 이 근육이 수축할 때 이 액틴과 마이오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와 관련돼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위,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위가 마이오신이고 이 구슬처럼 둥글둥글한 구상 단백질을 액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액틴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그림은 이완된 상태고 이런 식으로 수축하면서 근육이 짧아지는 건데 지금 요 보시게 되면 I대 한번 보실까요? I대는 액틴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슬로만 구성되어 있죠. I대. 자, A대는 뭡니까? A대는 A대. 요 A대죠. A대는 마요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H지역은 완전히 마요신만 있는 지역입니다. 자, A대는 마요신하고 액틴하고 겹쳐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액틴하고 마요신하고 겹쳐져 있으니까 이 부위가 가장 진할 겁니다. 가장 어둡게 보이는 부위일 겁니다. 자, 그리고 I대 같은 경우는 가장 밝은 부위일 겁니다. 그리고 H지역 같은 경우는 마요신만 있는 부위로서 어떻습니까? 중간 밝일 것입니다. 이게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H지역, H지역 같은 경우 마이오신만 있는 지역은 없어집니다. 요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H지역 없어진다. 자, I지역은 좁아진다. 반면에 A대는 변함이 없다. 자, 근수축과 관련돼서 근세사 활주설의 단계와 더불어서 H지역, I지역, 그리고 A대와 관련돼서 요거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시 H지역은 없어진다. H지역은 자, I대는 더욱 좁아진다. 액틴만 있는 곳이죠. A대는 변동이 없다. 자, 이 부분 관련돼서 정리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속근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묶인 것은 자, 속근과 직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근입니다. 접근. 자, 빨간색이 접근이죠. 접근. 빨간색 접근입니다. 이 접근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과 마이오글로빈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마이오글로빈의 함유량이 높다. 자, 모세혈관과 마이오글로빈의 함유량이 높고 지구성 능력이 뛰어나다. 자, 빨간색 근육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마라톤 같은 그런 종목이겠죠. 자, 그리고 이 접근 같은 경우는 지구성이 높다. 지구성이 왜 높으냐? 피로에 대한 저항 능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피로에 잘 견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접근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다. 자, 그리고 산화 효소가 많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근. 모세혈관 밀도 그리고 마이오빈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게 보여서 백근이라고 하죠. 이 백근은 지구성 운동이 아닌 순발성 운동에 적합합니다. 단시간 파워를 내는 운동, 그러니까 힘과 관련돼서 파워와 관련돼서 장점이 있고, 그리고 글리코겐 저장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효소가 많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접근과 백근이다. 자, 접근 같은 경우는 지구성 운동에 적합하다. 지구성 운동에 적합하고, 백근 같은 경우에는 순발성 운동에 적합하다. 자, 접근의 경우는 피로에 대한 저항 능력이 높다.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산화 요소가 많다. 백근의 경우는 순발성 운동에 적합하고 글리코겐 저장량이 많고 해당 효소가 많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근, 백근이죠. 속근 다른 말로 백근입니다. 속근. 접근을 다른 말로 지근이라고 합니다. 지근. 백근을 속근이라고 한다. 자, 백근의 특성이죠. 자, 순발력 빠르죠. 빠른 수축 속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글리코겐 저장량이 높다. 해당 요소가 높다. 자, 접근 같은 경우 지구성이고 피로에 대한 저항이 높다 했습니다. 피로에 대한 내성이 높다. 높은 산화 능력이다. 자, 그러므로 피로에 강한 내성과 높은 산화 능력은 접근과 관련된 영역이고, 빠른 수축 속도와 높은 해당 능력은 속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백근과 접근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걷기와 같이 저강도 운동에는 뭐가 사용됩니까? 저강도 운동에는 직은 섬유가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강도가 점점점 높아감에 따라 속근 섬유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 중에는 주로 직은, 접근이 동원되며 달리기와 같은 더 높은 강도의 운동 중에는 추가적으로 속근 섬유가 동원된다. 자, 나아가 전력 질주와 같은 최고 강도의 운동 시에는 속근 섬유가 최종적으로 동원된다. 자, 이 속근인데요, 속근이 100근이라 했지 않습니까? 100근. 이 100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입 2가 있고 타입 2B가 있습니다. B를 다른 말로 X라고 합니다. 다시 100근은 두 가지가 있다. 100근 타입 A, 타입 1, 그리고 타입 2가 있다. 타입 2를 다른 말로 타입 2X 또는 2B라고 합니다. 이 타입 2B가 전형적인 100근의 성질을 가진 놈이고 타입 2A 같은 경우는 100근과 직근의 중간 성질을 가진 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분비계와 운동입니다. 내분비계와 운동에서는 내분비성과 호르몬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신경계에서 대뇌가 있었고 간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시상하부에 뇌하수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뇌하수체. 자, 이 뇌하수체의 전엽과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암기하셔야 할 부분이 부신겉질,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입니다.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면 부신에 가겠죠. 부신에 가서 자극을 한다고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자, 그리고 프롤락틴,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생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셔야 될 부분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자,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자, 그리고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항이뇨 호르몬과 관련돼서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입니다. 부신피질 자극하게 되면 여기 보면 부신피질 있죠. 자, 부신피질에서 특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자,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공부하셔야 할 부분은 알다스테론입니다. 알다스테론. 자, 그리고 부신 수질에서는 카테콜라민. 자, 이 카테콜라민은 에피네프린과 놀에피네프린 두 가지를 카테콜라민이라고 합니다. 에피네프린을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 놀에피네프린을 다른 말로 놀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에피네프린, 놀에피네프린. 자,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으로 가겠죠. 갑상선으로 가게 되면 칼시토닌, 티록신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자, 이 칼시토닌과 관련돼서는 칼슘의 농도가 높을 때, 칼슘의 농도가 높을 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부갑상선 호르몬은 칼슘의 농도가 낮을 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칼시토닌, 칼시토닌은 칼슘의 농도가 높을 때, 부갑상선 호르몬은 인체의 칼슘의 농도가 낮을 때 나옵니다. 칼슘의 농도가 낮을 때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게 되면 뼈를 파괴해서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자, 이 부분 서로 반대입니다. 칼시토닌과 부갑상선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티록신입니다. 티록신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데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킨다. 자, 그리고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의 역할도 있지만 특이사항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수와 크기를 증가시킨다.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고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부신 피질이죠. 부신 피질에 학습하셔야 할 부분이 알다스테론입니다. 이 알다스테론은 전해질과 관련돼 있다. 전해질과 관련된 호르몬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다. 자, 에너지 대사 우리가 학습할 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해서 학습했더랬습니다. 동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화는 합성, 만드는 거랬죠. 이화는 분해입니다.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다 이화 호르몬입니다. 반면에 인슐린은 합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동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까? 내리는 역할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인슐린은 혈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자, 항이뇨 호르몬, 항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뇨, 소변 배출을 못하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수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분과 관련되어 있다. 항이뇨 호르몬과 알다스테론과 관련돼서는 잠시 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내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구분하셔야 된다. 내하수체 전엽에 분비되는 호르몬, 부신 피질 또는 겉질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프롤락틴 성장 호르몬, 그리고 여포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내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이 있다. 자, 이 부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상 하부에 내하수체란 명칭도 정확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까요? 자, 부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은 서로 반대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칼시토닌은 칼슘의 양이 많을 때, 부갑상선 호르몬은 칼슘의 양이 적을 때 나온다 했습니다. 칼슘의 양이 적을 때 나오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칼슘의 양이 적으니까 칼슘 양을 늘리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뼈의 분해를 촉진하는 거고, 칼시토닌은 뼈의 분해를 억제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티록신입니다. 티록신은 기초 대사량 증가와 관련 있고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와 관련되어 있다. 자, 그리고 부신수질 호르몬은 카테콜라민이다. 부신수질, 카테콜라민, 가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가수. 자, 카테콜라민은 에피네프린과 놀에프네프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그리고 부신 피질에서 대표적으로 암기하셔야 될 것이 알다스테론이다. 알다스테론. 자, 이 알다스테론은 전해질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리고 췌장과 관련돼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다. 자, 인슐린은 대표적인 동화 호르몬이라고 했습니다. 동화 호르몬. 자,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인체 내에 있는 그 포도당을 갖다가 간과 근육으로 다시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인체 내 혈당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혈중 글루코스 수준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자, 글루코스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자,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혈당이라고 했죠. 혈당. 자, 한마디로 혈당 수준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뭐라 했습니까? 혈당을 증가시킨 것은 글루카곤이다. 글루카곤 말고 모든 호르몬이, 대부분의 호르몬이 그 글루코스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인슐린, 글루카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자, 2번 또는 4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분비 장소입니다. 자, 글루카곤은 췌장의 알파 세포, 자, 인슐린은 베타 세포.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항 정도는 푸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항입니다. 자, 13번 보기에서 갈호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체액 감소, 체액이 감소한다. 혈압이 감소한다. 그러면 간에서 안지오텐시노겐 분비, 신장에서 분비된 기억, 레닌이 안지오텐시노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전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가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전환.
자, 이 쭉 많습니다. 자, 요 부분과 관련돼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지금 그 혈액, 혈압.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자, 운동을 합니다.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증가하겠죠. 체온이 증가하면 피부 혈관을 확장을 하고 땀샘 분비를 합니다. 땀을 통해서 뭘 잃어버립니까? 전해질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수분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혈액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찐득찐득해지는 혈액 농축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혈액이 찐득찐득해지면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낼 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뿜어낼 수 있지 않을 뿐더러 혈압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삼투압과 관련돼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더 이상 수분을 갖다 잃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전해질 손실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전해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호르몬은 알다스테론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전해질과 관련된 알다스테론이 나왔는데 차후에는 수분과 관련된 항이뇨 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장에서 분비된 레닌 정도, 신장의 레닌 정도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있죠. 전해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전해질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알다스테론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 호흡순환계의 운동입니다. 호흡순환계의 운동에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전반적인 그 그림을 그려놓고 호흡기와 순환계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산소 보이시죠? 산소.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지금 포도 모양으로 된 이 부분이 폐포입니다. 폐포. 자, 입과 코를 통해서 자, 공기가 들어오죠.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기관지를 거쳐 가지고 세 기관지를 거치고 그리고 폐포에 도달하고, 이 폐포에 도달한 산소가 혈액에 용해된 형태로 운반될 수도 있고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형태로 산소가 운반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산소의 운반 형태는 혈액 내 용해된 형태 2% 정도, 자, 대부분 98% 정도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형태로 산소가 운반됩니다. 자, 이 산소가 혈액을 통해서 쭉 운반되지 않습니까? 자, 이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듭니까? 유산소 시스템을 통해서 다량의 ATP를 만듭니다. 자, 유산소 시스템 기억나십니까? TCA 사이클과 크랩스 사이클이죠. 크랩스 사이클과 전자 전달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크랩스 사이클에서 부산물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자, 그럼 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운반되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중탄산 염의 형태로 운반됩니다. 70% 정도가. 자, 그리고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의 형태로 운반됩니다. 20%. 나머지 10%는 혈액에 용해되어서 움직입니다. 자, 이 부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두와 후두를 통해서 공기가 이제 들어오고 기관지와 세기관지를 거쳐서 폐포에 도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산소의 운반 형태는 자,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운반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용해된 형태가 2%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관련돼서 중탄산염 이온의 형태, 그리고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의 형태, 그리고 용해된 형태로 운반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계속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공부하셔야 할 부분이 폐용적과 용량입니다. 자, 용적이 2개 이상 합한 걸 용량이라고 합니다. 자, 1회 호흡량이다. 1회 호흡량은 편안한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1회 호흡량입니다. 자, 다시 1회 호흡량은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량을 1회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자,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쉰다고 했죠. 편안하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더 들이마실 수 있는 것을 흡기 예비 용적, 편안하게 내쉰 상태에서 더 내쉴 수 있는 양을 호기 예비 용적이라고 합니다. 자, 최대한 내뱉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지 내에 남아있는 그 공기의 양을 장기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흡기 용량은 1회 호흡량에다가
흡기 예비 용적을 더한 것을 흡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능적 장기량이란 호기 예비 용적과 장기량을 더한 것을 기능적 장기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폐활량. 이 폐활량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폐활량은 1회 호흡량, 흡기 예비 용적, 호기 예비 용적을 모두 합한 것을 폐활량이라고 합니다. 총 폐활량은 장기량까지 폐활량의 장기량을 더한 것,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다 더한 것을 총 폐활량이라고 합니다. 자, 요 부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폐용적과 폐용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호흡근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흡기입니다. 들이마시는 거죠. 들이마시는 것과 관련된 근육, 내쉬는 것과 관련된 근육입니다. 자, 안정시입니다. 편안한 상태, 그리고 운동시입니다. 자, 우리가 그 암기하셔야 할 부분은 둘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요거라도, 자, 휴식시 호흡근, 편안한 상태에서 들이마시는 것과 관련된 근육은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횡격막과 외늑간근입니다. 자, 횡격막과 외늑간근이 안정시 흡기 근육입니다. 호기는 필요 없습니다. 탄성 반동에 의해서 들이마신 다음에 횡격막의 탄성 반동에 의해서 호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안정시 호흡근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여유가 되시면 이 부분까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입니다. 안정시 폐용적과 폐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회 호흡량은 편안한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죠.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쉰 공기량을 1회 호흡량이라는데, 안정시 호기 후 흡기, 호기 내쉰 다음에 최대 흡기량이 아닙니다. 최대 흡기량은 흡기 예비 용적이죠. 흡기 예비 용적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기능적 장기량, 안정시 흡기, 호기 후 폐에 남아있는 장기량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20번 심혈관계의 주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순환계의 기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순환계의 기능은, 자, 운송, 운반, 유지, 제거, 방어 기능이 있다. 자, 다시 운송, 운반, 유지, 제거, 방어 기능이 있다. 자, 혈액을 통해서 뭘 운송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이죠. 영양분. 탄수화 물, 지방, 단백질 등의 영양분이지 않습니까? 산소와 영양분을 운송을 합니다. 산소는 기억나십니까? 헤모글로빈 98%, 혈장 2%라 했습니다. 자, 운반 뭘 운반합니까? 자, 저희 호르몬 배웠지 않습니까? 호르몬을 그 목표 수용체까지 운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지를 한다. 뭘 유지를 하느냐? 체온과 pH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거한다. 뭘 제거를 하느냐? 근육 내에 생긴 TCA 사이클에 생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운동 중에 쌓인 부산물을 갖다가 제거합니다. 부산물 제거. 자, 그리고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혈액의 기능을 조금 이따 공부하시게 되면 이 방어와 관련된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산소 운반한다. 맞죠? 체액의 균형을 조절한다. 맞습니다. 대사노폐물을 제거한다. 자, 부산물 제거죠. 자, 유지. 여기는 체액 균형 조절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지입니다. 유지. 자, 산소 운반. 자, 이 부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각 정보의 전달. 자, 이거는 심혈관계가 아니고 그 신경계죠. 신경계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1회 박출량을 조절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1회 박출량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그 심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심장이다. 자, 여기 심장이 방실 운다고 했죠. 자, 여기가 좌심방. 자, 여기가 좌심실. 자,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근육입니다. 근육. 자, 근육. 자, 그리고 여기가 폐입니다. 폐다. 자, 좌심실에서 혈액이 쫙 나와가지고 근육을 통과해서
우심방을 거쳐서 우심실 그리고 폐를 통해서 좌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순환 경로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학습하셔야 할 부분이 체순환과 폐순환입니다. 체순환. 자, 그리고 폐순환입니다. 폐순환. 자, 체순환과 폐순환의 경로는 반드시 학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체순환의 경로입니다. 자,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동맥입니다. 동맥. 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정맥입니다. 정맥. 자, 여기 심장에서 나옵니다. 심장에서 나온다. 동맥이다. 동맥. 자, 폐로 가는, 여기 폐라고 했지 않습니까? 폐로 가는 동맥이기 때문에 폐동맥입니다. 폐동맥. 자, 심장으로 들어온다. 정맥이다. 근데 폐에서 나오니까 폐정맥입니다. 폐정맥.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 위에 부분이 폐라고 했고 여기가 근육이라고 했습니다. 근육. 자, 먼저 체순환의 경로입니다. 체순환의 경로다. 자, 좌심실에서 나와가지고 동맥 그리고 근육 정맥. 자, 여기는 동맥인데 대동맥 대정맥입니다. 다시 체순환은 좌심실 대동맥 근육 대정맥 우심방까지가 체순환의 경로입니다. 자, 그리고 폐순환의 경로 우심실이죠. 우심실에서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까지의 경로가 폐순환입니다. 자, 체순환과 폐순환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1회 박출량. 자, 심장이 한번 수축해가지고 혈액이 나가는 것을 1회 박출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좌심방의 수축에 의해서 혈액이 나가는데 이걸 갖다 1회 박출량이라고 하는데 1회 박출량. 자, 1회 박출량을 학습하기 전에 먼저 심박출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심박출량. 심박출량이다. 자, 심박출량은 심박수, 분당 심박수와 1회 박출량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1회 박출량의 곱으로 나타난다. 자, 다시 심박출량은 1회 박출량과 1분 동안의 심박수의 곱으로 나타나는 게 심박출량이다. 자, 여기서 질문이 1회 박출량이지 않습니까? 자, 심장에서 나가는 게 박출량이지 않습니까? 나가는 혈액, 박출량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심실의 이완기 말 혈액량. 자, 심실의 수축기 말 혈액량이 있고 이완기 말 혈액량이 있습니다. 자, 심장에 여기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심장이 쭉 커지겠죠. 커지는 게 이완기 말 혈액량입니다. 자, 마지막에 수축을 한다. 작아지면서 심장이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지면서 혈액이 나가게 되는데 커졌을 때를 이완기, 작아졌을 때를 수축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완기 말 혈액량에서 수축기 말 혈액량을 뺀 것을 1회 박출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1회 박출량은 이완기 말, 심장에서 이완기 말 혈액량에서 수축기, 자, 수축기 말 혈액량을 뺀 것을 1회 박출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완기 말 혈액량은 1회 박출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심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심장에서 혈액을 내뿜는데 여기 동맥이지 않습니까? 동맥의 압력이 높게 되면 여기서 강하게 쏘더라도 잘 못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동맥 혈압과도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심장 근육이 굉장히 강하단 말입니다. 강해서 심장의 수축력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짜주니까 심장을 더 많은 혈액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회 박출량과 폐활량은 관계가 없습니다. 폐활량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지 심장에서 나가는 것과는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자, 심박출량 정리하셔야 돼요. 심박출량은 심박수와 1회 박출량의 곱이다. 1회 박출량은 이완기 말 혈액량. 자, 심장이 가장 커졌을 때, 좌심실이 커졌을 때 혈액량에서 줄어들 때 혈액량을 뺀 것을 1회 박출량이라고 하고 1회 박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심장의 수축력이 있다. 심장의 수축력. 자, 그리고 요 나갔을 때
동맥 혈압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혈관에 부딪히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에서 혈액이 나간다. 혈액이 나가는데 이 안에 혈액이 많게 되면 혈관이 두께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압력이 증가하니까 혈압을 상승시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혈관의 저항이 증가된다.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자, 1회 박출량, 여기서 나가는 양이 많다. 혈액량이 증가다. 1회 박출량 다 같은 말이죠. 여기서 나가는 양이 많고 혈관 저항이 증가하면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하지만 혈관의 탄성이 증가하면 혈압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이 쭉 나갔을 때 혈관이 이전에 비해서 확장이 된다. 통로가 커지는데 어떻게 혈압이 증가를 하겠습니까? 혈관 탄성이 감소할 경우에, 자, 예전에는 혈관이 이만했는데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물질이 껴가지고 혈관이 작아지게 되면 혈압이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장기간 유산소 트레이닝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를 옳지 않은 것은, 자, 트레이닝을 했다, 안 했다. 자, 트레이닝을 하면 일단 몸짱이 됩니다. 몸짱이 되면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전보다 더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관점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전과 비교하여 몸꽝이었을 때와 비교하여 안정시 편안한 상태에서의 심박수가 증가한다. 아닙니다. 트레이닝을 하면 심장도 커진다 했지 않습니까? 심장이 이만했는데 심장이 커졌다. 특히 여기 자심실이 커졌다. 예전에 비해서 이만큼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수축했을 때 나가는 혈액량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한 번에 뿜어낼 수 있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심박수는 천천히 뛰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트레이닝 전과 비교하여 안정시 심박수는 증가가 아니고 감소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트레이닝 전후죠. 장기간 유산소 트레이닝이 비만인의 혈액 성분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하기보다는 이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성인병과 관련돼서 간단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 지방질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차후에는 동맥경화가 발생합니다. 동맥경화가 발생한다. 자, 이 동맥경화가 뭡니까? 이 동맥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거나 여기 이제 찌꺼기가 쌓임으로 인해 가지고 동맥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자, 그리고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 자, 동맥경화가 심장에서 일어났을 경우, 자, 그리고 뇌에서 일어났을 경우, 동맥경화가 심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 자, 이 동맥경화가 있다가 나중에는 혈관이 점점점 좁아지다 막히겠죠. 그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뇌에서 뇌경색이 있겠죠. 뇌경색. 자, 뇌경색이 있다. 뇌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맥경화로 경색, 뇌혈관이 막힌 것을 뇌경색이라 합니다. 자, 이 부분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동맥경화로 인해서 협심증, 자, 심근경색, 뇌경색. 자, 협심증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심장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걸 했죠. 혈관이 점점점 좁아지고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것. 자, 그리고 심근경색, 뇌경색은 막히는 겁니다. 자,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혈관의 탄력성을 잃어버린다고 했죠. 혈관의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까 심폐기에서 나왔죠. 혈압이 증가하겠죠. 혈압 증가와도 관련되어 있다. 자, 이 부분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경과 운동입니다. 체온 조절과 운동과 관련돼서는, 자, 호르몬과 관련해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다스테론, 자, 전해질과 관련된 알다스테론과 수분과 관련된 항이뇨 호르몬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고지 환경에 단기간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입니다. 자, 혈압이 증가합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지 환경과 관련돼서 지금 지문에는 단기간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적응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교재를 참고로 하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